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월부에서 아이언벨이라는 이제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종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경황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꼭 체크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네. 현실로 돌아와서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마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날과 돌아가신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 세법상으로는 이제 그 날이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바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받으시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또 사망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네, 이제 상속세에 맞습니다.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에 대한 부분도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난 이후로 상속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생전 동안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을 하고 계셨다면 근로소득이라든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또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상속인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자체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하실 때에 그때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도 되고, 미처 이제 그때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터넷에서 정부 24에 접속하셔서 네. 신청해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이제 20일 이내에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네. 뭐 예금이나 아니면 뭐 보험, 뭐 증권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또 거기에 뭐 자동차라던가 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상속인 분들께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회사에 가셔서 거래 내역을 받아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네. 우리가 뭐 부동산, 현금 여러 가지 내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정부24에 접속을 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속인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하면은 뭐 형제 자매라든가 네. 공동의 사람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피상속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은 이제 피상속인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상속받는 분들은 이제 상속인이 되시는 건데요. 네. 이 법적으로 이 상속인은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상속인으로 공동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손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손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 사위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위로 이제 부모님도 다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의 순위가 이제 형제자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을 유산이 있는 자녀라면 이 상속세를 모두가 내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좀 전에 피상속인, 상속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날, 아까 사망진단서에 이제 상속 개시일이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다 합쳐서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한 세금에서 나온 그 세액을 우리 상속인들 각자가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요. 그럼 이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
공제 금액 때문에 나랑은 별로 관계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제 금액을 말씀드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 공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속인 중에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최소한 5억 원의 공제가 추가됩니다. 즉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버지는 뭐 또는 나는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1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상속세는 뭐 나랑 관계가 없겠다. 나중에 상속세 낼 일 없겠네. 라고 이제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아파트라던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 시점의 가액으로 보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10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후에 상속이 일어난 시점에서 15억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상속세는 15억을 놓고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아까 10억 공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5억이고 네. 5억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한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코 남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부모님께서 머무르고 계셨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경우 이렇게 그러면 자산 1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이라는 공제가 기본적으로는 있으니까 네. 만약에 부모님께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 아니면 한 5억 이내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면 뭐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이제 5억, 10억이 넘어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내가 될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유산을 나누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최대한 적게 내면서 유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상속이라는 거는 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제 딱 상속 재산 가액이 거의 정해져 버려요. 뭐 물론 여기에 일부 이 평가 금액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상속세를 그 시점에서 절세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 중에 형제들만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이 다 1대1 대 1대1로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받냐에 따라서는 뭐 분명 뭐 일부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절세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 이후에는 내가 좀 더 방어적으로 그보단 최대한 내지 않게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를 해서 내가 수비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보다 앞서서 내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일찍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여와 이 사전증여라는 걸 좀 활용을 해서 좀 절세를 얻어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사전증여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증여를 하고 네. 10년 후에 상속이 일어난다. 네.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 재산에 아예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를 미리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 기간 더 길긴 하죠. 그렇죠. 네, 아주 길긴 하죠. 하지만 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미리 증여를 해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상속세를 좀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좀 전에 제가 상속인 외자라면 이제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여기서 상속인 외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주, 우리 손자 손녀들이나 그쵸. 아니면 네. 사위 며느리가 될 텐데요. 사위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시면서 또 일부 지분을 사위 며느리한테 또 증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위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외자에 해당이 하니까 그렇죠. 5년만 지나면 포함이 아예 안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사전증여를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상속세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증여세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증여세를 통해서 조금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좀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 보통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장남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 이게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상속세에 있어서는 형제와 나눠서 내는 부분을 아까 이제 1대 1대 1의 어떤 네.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남에게도 뭐 책임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는 게 맞죠,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연대납세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형제가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받았는데 네. 그 중에 뭐 둘째가 상속세를 안 냈다, 내야 될 부분을 안 냈다라고 하면 다른 첫째와 셋째가 이제 연대해서 대신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도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을 좀 덜 내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이제 뭐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날에 가액이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절세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건 없습니다. 여지가 네.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봐야 할 부분이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은 내가 오늘 상속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후에 또 매도를 할 거잖아요. 내가 양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플랜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상속받는 건물이 한 시세 12억이다 라고 볼게요. 그런데 기준 시가가 9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건물이나 뭐 토지나 이런 경우에는 시가가 없다라고 보면 기준 시가를 그냥 상속세 재산 가액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10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9억 원 이 상속세 가액으로 해서 네. 그대로 그냥 세금 부담 없이 제로로 끝냈네, 최적이다, 네. 아주 잘했어 라고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나중에 팔 때를 고민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라면 여기에서 감정평가라는 걸 좀 활용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 12억짜리 시세지만 기준시가는 9억이에요. 여기서 만약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이 한 11억 정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한 11억의 감정을 받아서 상속 재산가액을 11억으로 10억 공제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가 12억에 똑같이 판다라고 하면 그때 차이는 이제 취득가액이 11억이었으니까 그렇죠.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내가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까 전처럼 9억 원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때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이제 3억이니까 3억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후에 팔 때, 처분할 때까지도 좀 감안한 플랜이 짜여져야 한다. 상속 받을 때.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하게 상속세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양도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네.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해야 될 것이 바로 감정 평가를 네, 맞습니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미리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 낼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시세 수준으로 좀 높여서 받아서 이후에 팔 때 차익을 줄이자. 네, 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형제들 간에 만약 받는다라고 하면 또 이걸 누가 그 주택을 받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이지만 나중에 팔 때에 비과세를 받을 때 있어서도 뭐 주택세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뭐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요. 네. 또 중과세를 따질 때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또 취득세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주택세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주택자가 일단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가 취득을 하시게 되면 취득하실 때의 그 상속 취득세율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 가구에서 취득할 때에 대비해서 좀 더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후에 매도하실 때에도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하나 받았으니까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받으면서 팔면 세금 부담 없이 나중에 또 파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는 우리 상속인 중에 주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네. 좀 얘기해서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네요. 누가 받아야 좀 유리할 것인가.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집값에 대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시세에 가까운 금액이 상속을 받을 때의 금액과 갭 차이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걸 절세법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의 또 상황을 직접 보셨잖아요.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또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부자분들 말고요. 네.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한 80%가 넘어갑니다. 정말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신데 네. 만약에 이런 분들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상속세를 내야 할 텐데 그때 한 20억, 30억 되는 상속세 계산하면 그게 수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두 채만 딸랑 받았어요. 집 두 채 받으면 그 수억 원을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니 집 두 채밖에 없는데 세금이 뭐 4억? 5억?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내야 돼요? 근데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혹시 상속세 납부하실 납부 재원은 마련을 하셨나요? 없는 거죠, 전혀. 네. 근데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아파트 두 채만 갖고 있으시니까 부모님도 돈이 없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니 미리 세무사분들과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세무 전문가님들과 미리 상담을 하시면서 네. 향후의 상속에 대비한 플랜을 좀 짜고 어떻게 현실을 좀 아시는 것이 네.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 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월급쟁이 분들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막연하게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수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내가 어느 경우에 맞습니다.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두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중에 상속세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두 채에 대한 상속세를 지금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서 정말 뭐 한 5억이 돼, 아니면 네. 뭐 3억이 돼, 이런 숫자를 받아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다르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한번 확인하고 이후에 절세 전략을, 플랜을 좀 짜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